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계속 우리가 보시면 11번 문제 있잖아요. 11번 문제 받고 12번 문제부터 볼 건데 12번을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요약집 우리 91페이지 참조고요.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 계산 과정과 관련한 거잖아요. 양도세 계산 과정. 양도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느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액 구하고 구해진 양도차액에서 장특공제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뭘 구해요?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 어떻게 외웠습니까? 가필, 차장, 소, 기, 과였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문제 자체가 여기 문제를 보니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항목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 가필, 차장, 소 요 양도소득금액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거 그랬는데 당연히 뭐예요? 기본공제지. 소득금액 구할 때 이 소득금액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빼는 것들이잖아요. 장특공제라든가 필요경비 이런 거고, 취득가 기타 필요경비고 여기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구한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크기를 감소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쉬운 거였는데 여러분들. 자, 그래서 12번 문제 3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장특공제라든가 취득가 같은 기타 필요경비요. 그래서 양도소득금액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13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13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요. 요약집 89페이지 참조고 13번 문제.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요약집 89페이지 보면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쭉 나오잖아요. 요약집 89페이지에 보면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가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에 보니까 이거 쉬운 거였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1번 문제 봅니다. 13번 문제 1번 질문.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양도 당시 실거래가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할 때 얘 뭐예요?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어떻게 합니까? 배제합니다. 원칙적으로. 그잖아요. 배제하고. 2번 주택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계획을 실지거래계획과 다르게 적었어요. 이거 뭐 한 거예요? 허위계약서 작성했잖아요.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되죠? 네. 그 다음에 3번 취득기간 등기하지 않은 주택. 미등기항도 있잖아요. 미등기항다면 비과세 감면 다 어떻게 합니까?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을 양도했어요. 자, 그러면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비거주자의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해서 우리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예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관계없고. 4번이요.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주택 정착 면적의 배율 곱해서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요. 비과세잖아요.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여러분 주택 양도수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된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량 쓰고 비과세하죠.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요금 몇 배? 5배. 도시요금 받고 몇 배? 10배까지 이 일정 면적 배율 곱해서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뭐 한다 이거? 비과세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비과세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문제는 1세대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랬으니까 자 1, 2, 3, 5번은 비과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고 다 과세가 되는 경우잖아요. 자, 근데 5번 지문이 좀 애매하네. 5번 지문이 조금 그렇긴 하다.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들 납세무가 없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양도세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랬으니까 요거 4번은 확실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4번을 확실하게 골랐어요. 5번이 조금 비과세에 관한 조금 하긴 하지만 어떻게 5번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비과세 되는 걸 고르는 문제잖아요. 비과세 되는 걸 고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4번을 정답으로 골랐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 보니까 관련 법령에 의해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요. 수용은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수용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토지 양도세 대상이고 2번 지문은 요약집 81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81페이지 참조고 또 나왔네 이거. 명의신탁이 해지돼서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신탁 나왔다. 소유권 환원 신탁 나오면 양도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약집 81페이지에 있어요. 신탁, 소유권 환원 양도해당하지 않잖아요.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으로 이전하거나 믿고 맡긴 것뿐이잖아요. 신탁 여기 지금처럼 명의신탁이 해지돼서 신탁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 자 그러면 그냥 이거 다시 온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 신탁 소유권 환원은 양도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은 여러분 요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를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했다. 대물변제네요.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양도담보된 자산을 변제 충당했습니다.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지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제3자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변제 충당하는 건. 그러니까 양도해당합니다. 요거는. 5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법률 규정에 의한 환지 처분에 의해서 권리 면적이 감소된 경우요. 이거 감안지죠? 여러분 이거잖아요. 우리 이따가 또 요약집 한번 훑어볼 거지만 도시개발 사업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권리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권리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사업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고 나중에 환지 받았는데 80제곱미터로 환지 받았다. 그러면 갑은 20제곱미터만큼을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얘는 청산금을 부담해야 돼요, 수령해야 돼요. 청산금을 부담해야 돼요, 수령해야 돼요. 줄어드는 만큼 받아야지 여러분.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줄어든 것만큼 어떻게 해야 돼? 수령해야지. 환지 권리 줄어들었죠? 감안지요. 감안지.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감안지. 환지 권리 줄어들었을 때는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는 뭐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부과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권리 면적이 왜냐면 이제 이번에는 40제곱미터였는데 자 만약에 요거 80제곱미터를 환지받았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은 40제곱미터만큼 새롭게 취득한 거고 그죠? 자 늘어난 만큼 자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에는 청산금 부담해야 돼, 수령해야 돼. 청산금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이 청산금 부담돼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증환지요. 그래서 증환지 늘어난 것만큼 청산금 부담하고 부담액에서 뭐가 부과되고 취득세가. 감안지 환지 권리 줄어든 감안지의 경우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양도세.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몇몇 분들은 언제 배웠냐 이런 표정인데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 양도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신탁, 소유권 환원 나오면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우리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인가요? 요약집 한번 우리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과세대상 아까 훑어봤고 79페이지부터 봅니다. 그러면 79페이지부터요. 요약집 79페이지부터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08번 테마 별표 3개죠. 8번 테마는 별표 3개고 양도의 개념 및 유형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양도세 양도는 한마디로 보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등기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하지 않고 사실상 이전이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죠. 그 대표적인 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상 이전 양도해당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 등에 해당될지언정 양도해당하지 않고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들이요. 매도, 매매요.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죠. 사실상 유상 이전이고 교환 상대방 부동산 받고 내 거 이전하니까 교환은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법인의 현물출자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설립회사로부터 주식 출자 지분 받고 내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출자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하고 1번 판례 내용이에요. 갑은 토지를 출자하고 그런 자금을 출자해서 공동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갑의 토지 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또 2번 자기 회사, 이거 1인 회사라고 그랬죠? 1인 회사. 자기 회사에 자기가 현물 출자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대물 변제에 양도에 해당하는데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이혼의 유자료 지배에 가름해서 대상물건 이전했다. 이혼의 유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혼할 때는 양도세 대상물건으로 유자료를 주면 안 된다. 단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소유권 행사에 원래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공동소유 재산인데 재산분할 소유권 행사하면 내 목 내가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가 받고 이전하니까. 손해배상 위자료 지배 가름한 이전 위자료 지급 채무면 대가를 받고 이전하죠. 양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조세 물납에 가름한 이전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 대물 변제 양도에 해당하고. 뒷박스에 보니까 비과세권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대물 변제로 이전했다. 이혼의 유자료를 지급하는데 이 비과세권 갖춘 주택으로 유자료를 주면 비과세권을 갖췄으니까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용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보상은 받고 이전이니까. 부담부 증여요. 제가 맨날 설명드린 예, 증여자가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수증자 을이 있고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하죠.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고요. 그랬을 때 이 토지를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죠. 내가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할 건데 근데 3억 원 은행에서 빌려 쓴 거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돼.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증자가 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 수증자 내에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아까도 문제 나왔었지만 증여자는 채무인수액 상당액 3억 부분에 대해서 뭐요?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양도에 해당하려면 대가를 받고 주셨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냐?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증여자는 채무를 면했죠?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전했다고 해서 양도에 해당하고. 자,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2억 부분,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자, 2억 부분은 요거 뭐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요거는 이제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그랬죠? 요거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대가관계 있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한다. 아까 그래서 문제가 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냐? 양도 금액은 얼마냐? 양도하는 금액 얼마냐고 물어봤었죠? 얼마예요? 3억 원.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했었던 게 취득세는 전체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유상취득을 보느냐 무상취득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대가관계 있다고 봐서 뭐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는 문제에서는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요거였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부담부 증여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교재를 보니까 79페이지 양가로 6번 동그라미 1번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에 해당하고 그죠?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발생됩니다. 수증자는 유상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채무액 상당액 3억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재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에 해당하고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 입장에서는 무상취득으로 보고요. 단 동그라미 3번 배우자 직계주민 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다 그러면 채무액 상당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 증여했을 때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했을 때 그죠? 예,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관계에 있으면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는 추정 배제되죠?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배우자 직계주민 간의 부담부 증여도 채무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80페이지 봅니다.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양당시 재산가액 그리고 곱하기
증여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익을 곱하는데 요게 논리적으로 같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부담보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재산가액, 자, 요 곱하기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인데 요게 이제 부담보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었고 계산 문제. 이게 보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라는 게 저기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요 5억 원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고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이 5억 원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부담보증여 시 양도가액은 항상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채무인수익 상당액이, 채무액이 양도가액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냐? 그 아까 문제에서 7천만 원. 그게 채무인수익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취득가액은 부담보증여 양도차 계산할 때 취득 당시 재산가액, 자, 곱하기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을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채무액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공유물 분할이요. 지분의 변경 없는 공물의 단순 분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 자기가 나눠가진 거니까. 다만 동그라미 2번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면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공유지분권 대가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공매 경매도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공매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의 물상보증인 생각하시라고 했었죠? 민법의 물상보증인이 요거 이제 자기가 경매 참여하는 거예요. 채무자고 그 다음에 채권자고 채무자 갑이 병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것을 경매에 넘겼어요. 그랬을 때, 자, 물상보증인 병이 이게 웬 날벼락이냐 그래서 경매에 참여해서 이것을 재취득합니다. 절대 남의 손에 못 넘어가게. 그래가지고 재취득했을 때, 이때는 이 병 재취득했을 때 자기가 경매 공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했을 때 이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자기는 여러분 집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한다. 집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토자기도 아니고 어떤 자기예요? 물상보증인 자기다 그랬잖아요. 재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번이요.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작년 시험에 29회 때 나왔지만 반드시 대가받고 이전해야지.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환지 처분 등에서 환지로 인해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또 다만 박스 안에 환지 처분 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감소돼서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아까 가만지 얘기 드렸죠? 질문 나온 거. 가만지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줄어든 것만큼 정상 수령하고. 동간의 위법은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역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는 경우,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매입한 채비지를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3번 지적경계선 변경한 토지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아까 자세히 봤습니다. 동그라미 니은번에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할 거야. 아까 50% 100분의 50% 바꿔서 나왔었죠? 양가로 4번 소유권 환원도 아까 나왔었는데 자, 이 81페이지요.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매매사 시 원인무효로 판시된 소유권이 환원이요.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소유권 환원 신탁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대가받고 전에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단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 합의에 의제된 경우 이는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고요. 양가로 5번 신탁, 명의신탁 포함해서 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 소유권 환원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이거 나왔네요.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판례와 통칙 아까 지문에 있었던 거예요. 명의신탁이 해지돼서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경료된 경우 신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믿고 맡기거나 그냥 돌려주거나 그런 거니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했다가 돈을 갚으니까 채무자가 돈을 갚으니까 담보 소유가 소멸됐겠죠. 그래서 채권자로 갔던 거 다시 채무자로 와. 예? 돈을 갚으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갔던 거 다시 오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배우자 또는 직계 전비 속의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증여로 수정해서 증여세 부과하는데 단 배우자 직계 민속 간에도 무슨 한 입을 돕고자 하는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하지만 증여로 수정하지만 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요. 자 그러면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쭉 한번 우리 길게 봤습니다. 자 문제로 다시 가겠습니다. 15번 문제 봅니다. 15번 문제는요. 15번 문제는 요약집 84페이지 참조고요. 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농지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우리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세 비과세잖아요. 그 비과세 요건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 요거 요건 시험에 몇 번 나왔잖아요. 1번 지문 봅니다. 요약집 84페이지 참조고 농지란 이때 농지란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논밭과 소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틀렸습니다.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란 반드시 지적공무상 지목이 논밭과 선일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요. 일단 틀린 게 여기서 지목이 논밭 과수원까지는 우리 농지인데 양도세에서 목장용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취득세에서는 농지 그러면 보세요. 나중에 또 비교도에 특강할 때 특강집에 다 정리가 돼 있는데 특강할 때 비교도에 특강집에 다 정리되어 있는데 농지 범위가요. 농지 범위가 취득세에서는 농지는 전, 답, 과수원, 논밭 과수원, 그 다음에 뭡니까? 목장용지까지요. 4개 지목인데, 자, 4개 지목인데, 재산세에서는 전답 과수원, 근데 목장용지는 아니에요. 전답 과수원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된 농지 전답만이었다가, 이게 재작년에 추가가 돼가지고 과수원까지요. 근데 목장용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농지 범위. 나중에 비교도의 특강집에 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일단 지적공무상 지목에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논밭과 선이지 목장용지는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분합하는 경우에 교환분합의 사유네요 지금.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교환분합하는 경우 4번 농어촌 정비법 등 법률에 의해서 교환분합하는 경우 4번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하는 경우 동그라미 2, 3, 4번과 5번의 차이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됐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교환뿐만 아니라 모두 분합도 비과세 사유인데 경작상 필요한 경우는 뭐만 비과세 사유다? 교환만. 그리고 2, 3, 4번은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 악용의 소지가 없어 단서 조건이 없는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서 조건이 있죠. 교환에서 새로 취득한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약집 84페이지 보면 우리가 요약집 84페이지 보면 하여튼 사후지간 교환분합을 위한 소득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전부 다 몇 년이다? 3년. 이 기간은 3년만 나온다는 거. 교환분합을 위한 소득 비과세에서요. 요약집 83페이지에 교환분합 소득 비과세. 자, 83페이지, 8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 교환분합 소득 비과세 요건이 쭉 나오고 84페이지에 농지 범위가 나오네요. 요약집 84페이지에. 그래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농지 범위도 거기 화살표로 나와 있잖아요. 3번 아래에 농지 범위 그래가지고 84페이지 상단에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83페이지 그 교환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 교환분합의 요건이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는 거 요거 꼭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6번 문제 보시니까 16번 문제 요약집 79에서 81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79에서 81페이지요.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요. 아까 우리가 다 요약집 봤어요. 요약집 79에서 81페이지 참조고 16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상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단 고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며 배우자 직계림속 간의 거래는 아니면 그랬습니다. 기억번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요. 아까 여기서 자기는 집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어떤 자기? 물상보증인 자기요.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부담보 증의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양도해당한다고 그랬죠? 자기가 갚을 걸 수증자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인수액 상당액 양도해당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배우자 직계림속 간의 거래는 아니라고 단서에 달아놨어요. 디귿번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 형성된 부부 공동소유 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서 재산분할하는 경우 내 거 내가 찾아간 거죠?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가 공매된 경우 공매 경매도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해당합니다. 미음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양도수세 대상이 아닌 거 기억 디귿 미음번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7번 봅니다. 17번 문제는 요약집 84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84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84페이지 참조고 나중에 봅니다. 84페이지 참조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법령 내용 중에서 가로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배열된 것은 그랬습니다.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해당 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였음 그랬습니다. 먼저 보니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여러분들? 네? 몇 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한 중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여기 문제가 조정대상 대주택이니까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그 보유한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하나 적용한다. 다만 비거주자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요. 3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하러 전환됐을 때는 자 거주의 주택인 경우는 보유한 몇 년 이상이어야지 비과세 받는다? 3년 이상이 한다. 3년 이상.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거 정확히 1세대 주택 비과세 조정대상 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실전에서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고 18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형인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요거 요약집 84페이지 참조하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세대란 고자 및 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 자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가짜로 이혼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고요. 2번 가족이란 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고요. 3번 요약집 84페이지 나옵니다. 가족에는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곳을 일시 퇴관자를 제외한다. 아닙니다. 요약집 84페이지 나오지만 이 1세대에 일시 퇴관자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주소 잠깐 집 남편, 부인, 자녀 집 한 채씩 갖고 있다. 막 그러면 집 갖고 있는 세대는 잠깐 옮겨놓을 거 아니에요, 주소. 자, 그러면 1세대 주택으로 봐? 다 그렇게 하겠죠. 일시 퇴관자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1세대에. 그래서 주택수 계산합니다. 일시 퇴관자의 주택도 포함해서요. 4번입니다. 30세 미만 미성년자 제하고 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40% 수준 이상이었고 독립된 생계주를 유지하면서 그 재산을 관리 유지할 수 있거나 뭐 그러면은 1세대로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배우자 없는 경우에도 단독세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30세 안 됐어도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거나 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없이도 단독세 구성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약집 8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다. 5번 부부가 각각 단독세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세대로 본다.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리 하나도 어떻게 한다? 동일한 1세대원으로 봅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요약집 84페이지 참조하고 자 그러면 됩니다. 5번 지문은 요약집 85페이지 참조였고요. 요약집 85페이지 참조였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어디 갔지? 문제. 자, 그래서 19번 문제 요거는 이제 많이 틀리셨어요. 또 좀 이것도 한 절반 정도 틀리셨는데 1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인 유재석 씨가 고객에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주택에 관한 설명한 내용이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허가 여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건 실질과세상 당연한 얘기고요. 2번 양도 당시 국내 1기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2년의 보유한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일 현재만 1주택이면 됩니다. 3번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는 경우로서 주택 부분이 주택 외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자, 여러분요, 양도소득세에서 교명주택 나왔다.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요. 자,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 그쵸, 여러분들? 맞고. 4번 요약집 85페이지 참조고요. 4번 지문 요약집 85페이지 참조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특별한 규정인 것 외에는 주택수 계산할 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요? 아닙니다. 요약집 85페이지 나오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부동산 임대업에서 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임대업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또 지우고 다음 볼까요, 그러면?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요. 우리 비교도의 특강집 보면 또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비교도의 특강집을 개정 내용에 맞추고 또 새로운 내용들을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번 우리 특강을 하잖아요. 뭐 8월 14일인 거니까 특강하잖아요.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일요일 날 특강하는데 진짜. 그래서 한눈에 한 권으로 쫙 보는 우리가 비교도에서 특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론을 공부했다 그러면 그거로 이제 앞으로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갖고 다니면서 요약집하고 그걸 갖고 다니면서 헷갈린다 그러면 이제 그거로 딱딱딱 정리하고 또 그래서 뭐 공동 소유주택, 다가구 주택 뭐 이런 것도 다 정리돼 있고 세목관 내용도 정리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율도 띄엄띄엄 배우는 것보다는 한 번에 아예 놓고서 쫙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세율을 딱 한 번에 놓고 딱 비교해서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헷갈리지 않고요. 그럴 때 여러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이것도 공동소유주택 비교가 돼 있는데 거기 특강집에 보세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는 갑과 을 공동 소유하는 주택이 있다. 공동 소유주택이 있다. 그러면 공동 소유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개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갑집은 60%, 을집은 40%입니다.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요? 아까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누구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갑의 주택으로 계산해, 을의 주택으로 계산해, 아니면 각자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요. 아까 봤는데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이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임대할 때는 몇 주택 임대로 봐요? 1주택 임대로 봅니다. 1주택 임대로. 자, 이렇게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니까. 근데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에서 1세대 1주택 그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이 있습니다. 갑집은 90%, 을집은 10% 공동소유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소유주택과 이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습니다. 다른 주택을 다른 주택을 양도합니다.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봅니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봐요? 금방 봤는데 1세대 몇 주택? 2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공동소유주택, 양도세에서 1세대 주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는 지분이 큰 자 그럼 틀리고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요. 지분이 10%인데도요? 10%인데도 그렇습니다. 지분 크기에 상관없이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니까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봐? 2주택. 근데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이런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소유자 각각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하여튼 지분이 가장 큰 자. 근데 양도세에서는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크든 작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공동 소유주택 요거 자, 그 지분이 너무 작아가지고 자기는 그냥 자기 주택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이거는 생각도 않고 이거만 생각하고 1세주택 비과세인 줄 알고 양도세 신고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가산세 폭탄 날라가지고 보니까 요거 지분이 작더라도 공동소유 각각의 소유주택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1세 몇 주택 양도로 봐? 2주택 양도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19번 문제 4번 지문 요거요.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5번 보니까 4번 지문은 공동소유 각각의 주택으로 보고 5번 지문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한 경우 자, 다가구 주택은 국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19번 문제 그래서 요거 자, 좀 많이 틀리셨는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봅니다. 20번 문제는 요약집 81페이지 3조고요. 요약집 81페이지 3조고 우리 양도 및 취득시기입니다. 양도 및 취득시기가 작년에는 중요했지만 올해 조금 중요성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작년에 출제가 되는 바람에 그래도 우리가 한번 훑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시기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계약일이 2019년 3월 5일, 중도금지일 필요 없고 계약상장일 2019년 5월 30일, 사실상 대금 청산은 불분명, 등기부 기준 등기 접수 2019년 6월 20일입니다. 쉽죠, 여러분들? 자, 우리 양도세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언제예요? 대금 청산이에요.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에요. 계약상 잔금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세와 달리. 근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 등기일. 근데 대금 청산일 불분명해 그럼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그래서 6월 20일이 됩니다. 5번 정답이에요. 21번 문제 요약집 81에서 83페이지 3조고 요약집 81에서 83페이지 3조고요. 양도 및 취득시기. 자, 계속 보겠습니다. 1번에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설로 한다. 대금 청산일 원칙인데 매매가 일반 조건에 불분명하다 그러면 언제요? 등기 접수일. 자, 주식 같으면 명의개설이고 맞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한다. 이거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나무꾼과 산신령 스토리였잖아요.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냐? 환지 전 토지 취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요. 이게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같은 거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A 토지.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A-란 토지로 환지받았습니다. 이 환지받은 토지 취득시는 언제냐? 환지 전 종전 A 토지 취득시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환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었을 때 빚금친 부분은 이번에 환처분으로 새로 받았으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도끼다리 연못에 하여튼 입에서 돌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나무꾼이 하여튼 고인다.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하다가 도끼자루 연못에 풍덩 빠져서 물고 있는데 산신이 호린이 나타나시더니 금도끼 들고 나서 니도끼야 니도끼냐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또 들어갔다가 은도끼 들고 나서 니도끼냐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또 들어갔다가 나무꾼이 잃어버린 쇠도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니도끼냐 그래서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정직하다는 동 감탄했다는 동 싹 다 구고 갔잖아요.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주고 갔고 나무꾼 부자가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나무꾼 일 안 하려고 쇠도끼를 다른 나무꾼에게 양도할 때 이 쇠도끼의 보유기간은 언제냐?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은 이번에 산신령님한테 물에 풍덩 빠졌다가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료해야 돼요? 아니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료해야 돼요?
대상까지 구입할 때 취득시켜야지. 자, 물에 풍정 빠졌다가 돌려받을 때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다고 그랬죠? A에서 A- 이 환지받은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다고 해서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고, 금도끼, 은도끼도 갖다 팔 때 양도일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거냐? 언제 취득한 거예요? 이번 산시장님한테 그 사건 때. 환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한 토지는 이번에 환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자, 이거 다음 날 빼주면 틀려요. 하여튼 취득세에서나 양도세에서나 제가 그랬잖아요. 환지처분 공고일, 소유권의 정보 이런 거 들어있으면 무조건 뭐 다음 날 요거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니까 쇠도끼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이에요. 자, 2번 틀렸습니다. 3번 장기할 부족권을 매매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수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하여튼 장기할 부족권 매매 중 빠른 날입니다. 첫 할부금 지급일,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 각 할부금 지급일 아닙니다. 중 빠른 날. 4번 완성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토지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언제라고요? 완성 확정된 날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이기 때문에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 귀속시키는 조세이기 때문에 자 완공되기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고 해도 대금은 청산됐지만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세금으로 귀속시키면 안 되니까 자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된 사 언제? 완성된 날 확정된 날을 양도는 취득시기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요거. 그 다음에 5번 민법 규정 245 점유 시효 취득한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점유 개시한 날 취득시로 한다. 우리 점유 취득한 부동산 취득 시기 자 점유기 20년 전 평원 공연하게 소유사로 점유 개시했다. 타인의 토지를 88 올림픽 얘기 드렸어요. 자 시효가 만료했고 20년에 시효가 만료했고 나중에 등기를 접수할 때 점유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는 민법에서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실질과세원칙을 취하는 양도세에서는 세법에서는 부동산 세법에서는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어느 때? 점유 개시일 이때 수급합니다. 이때부터 평원 공연하게 소유사로 사용수익 시작하니까 사용수익이 된 것을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양도세는 점유 개시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 22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81에서 83페이지 참조고요. 역시 소득세 법령상 21번, 22번 많이 틀렸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틀리셨는데 많이 틀리신 분들은 요약집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세요. 소득세 법령상 양도민 취득시로 옳은 거 1번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는 법원의 확정 판결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제라고요? 당초 취득일. 그 자산 당초 취득일이에요. 그 자산 당초 취득일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그 자산 당초 취득일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 거래했는데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갑에서 을로 갔던 거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환원하는 경우에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할 때 을에서 갑으로의 이전은 환원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해당하지 않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갑이라고 그랬죠. 갑이 자,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확정 판결 났을 때를 취득 시기로 할 것인지 자, 이 무효 판결로 돌려받은 자산을 갑이 이것을 양도할 때 이 자산 양도일이고 취득일은 어느 때로 할 것이냐 그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정의란 사람으로부터 애초에 이 거래 전에 을과의 거래 전에 정의란 사람과 애초에 당초 거래로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이냐 언제라고요? 당초 취득일이지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 당초 취득입니다. 돌싱 얘기해 드렸잖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잘못 갔다 온 오욕의 역사는 내 인생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만날 사람이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 자, 그래서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당초 취득일이고. 그 다음에 2번 증여에서 취득한 자산은 증여 계약일.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증여로 취득한 자산. 양도세에서 언제라고요? 증여 받은 날.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그 다음에 3번 공시법 규정에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자 우리가 토지 수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인데
수용도 중빠른 날이에요. 근데 다만 보상금이 수용되는 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택된 경우 이거요. 자, 토지 수용권자가 보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소송 중이어가지고 누구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보상금을 공탁했어요. 그러면 공탁한 날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데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 소송 판결 확정일,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소송 판결 확정된 날, 소송 판결 확정된 날이면 누구건이 결판 났잖아요. 그때를 주기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보상금,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공탁한 날로 바꿔낸다고 그랬잖아요. 아니고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판결 확정일. 4번 봅니다. 3번 찍으신 분은 수업 시간에 들었긴 들었는데 어설프게 들은 사람이죠. 네, 공탁한 날이 아니라 판결 확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송 판결 확정일. 4번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최초 할부 금지일이 아니라 장기할부 조건 아까 나왔었죠? 중빠른 날입니다. 중빠른 날. 아까 21번 문제에서 3번 지문에 나와 있었잖아요.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언제라고요? 중빠른 날. 그래서 등기 접수일, 인도일, 상속일 비교해서 중빠른 날이지. 21번 문제 3번 지문에 아까 나왔잖아요. 최초 할부 금지급이다, 각 할부 금지급이다 막 바꿔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보겠습니다.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당수로 본다. 먼저 나중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취득한 걸로 봅니다. 먼저 양도당수 봅니다. 먼저. 5번 정답입니다. 23번 문제 요약집 85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85페이지 참조고. 다음은 직계존속의 동고분양을 위한 그런 거 보니까 잠깐만요. 앞으로 이제 한 7문제 남았는데 고기를 한번 드세요. 네, 고기 한번 드시고 목운동도 한번 합니다. 목운동. 아이고 목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낍니다. 네. 아이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22번 문제 보시면요. 소득세 법령상, 23번 문제입니다. 요약집 85페이지 참조고 23번 문제. 좀 스트레칭을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자. 저 대충 그냥 하고 마시는 것 같은데. 대충 하고 마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안 해요? 그럼 진도로 해주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3번 문제, 잘 하셨는데, 3번, 4번 고르신 분들도 좀 있네요. 23번 문제는. 우리, 여기 좀 통계가 3가지 종류로 딱 해서 나왔는데, 이 통계가 이거 진짜, 내가 보니까 굿이네, 진짜. 이 엑셀 프로그램. 이거 딴 데도 갖고 가가지고, 딴 학원에서도 좀 이거 좀 도입 좀 해야 되겠다, 이거. 해설 강의 할 때 굉장히 좋네. 왜냐면, 이게 지금 최다 오답 선택지 이런 것 막 반영률 통계가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심리를 분석할 수 있고 완벽하게 해설하도록 딱 돼 있네, 자료가 이게. 이게 굉장히 좋네. 딴 데 가서도 이거 달라고 그래야지. 써먹게 이거 굉장히 좋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번, 4번 선택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 23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직계존속의 동고분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 양도세 1세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건데요. 좀 더 작년에 독립화원 문제로 아까 괄호넣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묻는 개정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그런데 한번 좀 그래도 올해 또 시행령이 또 개정된 게 있어가지고 한번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직계존속 이 동고분양을 위한 세대 합친 경우 양도세 1세주택 비과세 특례 관 설명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세대 합친 경우죠. 2번 합친 날 현재 2주택 모두 2년 보유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아닙니다. 주택 둘 중에요. 부모 주택이든 본인 주택이든 아무거나 먼저 양도한 주택만 2년 보유 요건을 아무거나 본인 주택이든 부모 주택이든 먼저 양도하는 거 1세주택 양도로 보고 2년 보유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대 합친 주택 모두 보유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너무 동고분양을 위한 1세대 주택이요. 본인 주택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노부모님도 주택 하나가 있고 부모 주택도
자, 그랬을 때 부모주택도 있고, 자, 그랬을 때 1주택 있을 때, 이거 세대 합친 날부터 몇 년이야? 10년 내. 아무거나 먼저 다른 주택 1세대 양도로 보는데, 자, 비과세 1세대, 만약 본인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고 해요. 그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건데,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보유요건도 갖춰야 되는데, 세대 합친 주택 모두 2년 보유요건을 갖출 것을 요하지는 않고요. 먼저 양도하는 것만 보유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2번 틀렸죠? 모두 2년 보유요건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3번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양도하기만 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 주택으로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10년으로 바뀐 거래. 자, 작년에. 그래서 작년 시험에 이거 가로넣기로 10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봉양하는 직계존속에는 배우자 직계존속도 포함하죠.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포함하고. 5번 봉양의 대상은 이게 이제 올해 추가된 내용이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지만 중증질환자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는 거.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이고요. 하여튼 10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 주택 양도로 봅니다. 둘 다 보유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 24번 문제 보니까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1세 주택이요. 고가주택 아니고요. 보유기간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요약집 우리가 보유기간 특례에 관한 건데 요약집 88페이지인가요?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 참조해서 보시면 요약집 87에서 88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87에서 88페이지 참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문 보겠습니다. 참조 페이지만 적고 볼게요. 87에서 88페이지 참조고. 1번 지문. 고저가 국내에 1주택과 국외에 1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에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주택 양도로 본다. 자,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계산에 포함해야 하네요, 여러분들? 포함해야 하네요.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주택 하나가 있고 해외에 주택 하나가 있어요. 1세 몇 주택 양도로 보니까? 1세 몇 주택 양도로 봐요? 자, 1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요 1번 지문이요. 하여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얘기들 우리 배웠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문 봅니다. 요약집 88페이지 참조고, 보유 중에 노후등으로 인해서 멸실돼서 재건축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그랬는데, 요약집 88페이지 나와 있어요. 이거 왜 틀렸어요, 이거? 2번 지문은. 그렇죠? 공사기간은 자, 2년 보유한 따질 때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해요. 예? 근데 멸실된 주택의 옛날 보유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 공사기간 예를 들어서 6개월,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6개월이면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유기간이,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그 공사기간 6개월,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그러면 통산해서 몇 년? 2년 보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사기간은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공사기간 때문에 틀렸고. 3번 같은 세대원으로서 세대원 간에 상속이 된 경우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한다? 통산해서 2년 보유를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요약집 역시 88페이지에 요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들 요약집 88페이지에 나오는 거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그런 거예요.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다. 1세주택 비과세에서 2년 보유기간 따질 때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피상속인이고 을 상속인이고 그러면 요 시점이 상속개시일이면 돌아가신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이 1년, 상속받아서 상속인 보유한 기간이 1년. 그럼 몇 년 보유로 따져요? 1세주택 비과세 2년 보유기간 계산할 때 몇 년 보유해요? 2년이요.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개시일 전에 비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과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그래서 몇 년 보유해요? 2년 보유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럴 때는 보세요. 돌아가신 피상속인, 을 상속인,
그랬는데 요 시점이 상속개실. 자, 그러면 상속개실 전에 비상속의 보양기간이 1년, 상속의 보양기간이 1년. 몇 년 보유로 따져요? 그러면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실부터 역사가 시작되니까 몇 년 보유? 1년 보유. 이겁니다. 동일세전부터 상속받았을 때는 통산하는 거고요. 자, 요거. 자, 그래서 25번, 4번 문제, 3번 지문이에요.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장기 임대주택 외에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2년 이상 보유 및 그 보유한 중 2년 거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장기 임대주택 특례와 장기 우리 가정 어린이주택 특례에서는 거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1세대 양도를 보는데 비과세값 받으려면 특이하게도 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한다는 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5번 위 사회 장기임대주택은 양도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중과율이 몇 프로요?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개정 내용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25번 문제 요약집 87에서 88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87에서 88페이지 참조고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소지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한에 관계없이 1세대로와 비과세하는 경우이다. 틀린 거. 우리 자 2년 보유를 못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이거 그죠?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정당한 세부가 있는 경우인데 1번 지문 요약집 87페이지 참조고 보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이어야 돼요? 5년 이상이죠. 5년 이상. 단순 암기식 문제. 3년 틀렸습니다. 임차일로부터예요. 취득이 아니라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몇 년?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이거 건설임대주택 특례잖아요. 건설임대주택 특례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틀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요약집 87에서 88페이지를 여러분 참조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번이요. 해외 이주로 세대전을 출국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자, 해외 이민의 경우에는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죠? 자, 그럴 때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출국을 몇 년 내에 팔아야 돼? 2년 내에 양도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1년 이상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취약이나 근무상편으로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전을 출국할 때도 똑같아요. 해외 이주와 똑같이 이민과 똑같이 출국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을 몇 년에 팔아야 돼? 2년 내에 양도해야 한다는 거. 해외 이민하고 1년 이상 해외 거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형편, 학교폭력 같은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 근무상형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학교폭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에 주거 이전할 때는 1세대일 때 2년 미만 보유에서도 비과세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확인할 거는 자 1년간 거주했던 주택이면 2년 미만 보유에서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 부득이한 사유 이전 3번 나오면 주거 이전 나오면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했을 때 10개월 거주하던 주택이면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거. 2년 미만 보유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죠. 1세대택은 이런 경우에. 4번입니다. 주택 및 부토지 전부 일부가 수용당했다 그러면 자 수용은 당연히 비과세죠 여러분. 근데 일부 수용의 경우에 5번 위 사의 경우에 잔존 부분은 수용을 몇 년 내 양도해야 돼? 5년 내. 시간 넉넉하게 줍니다. 짜투리 5년 내 양도했을 때 잔존 부분도 비과세입니다. 26번 문제. 자, 지문이 너무 길죠,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최근에 요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조금 더 짧은 지문으로 해서 하여튼 여전히 긴 문제들이 몇 문제씩 나와요, 세법은. 그래서 한번 적응의 의미로 보겠습니다. 26번. 그만 얘기하고 뭘 또 얘기를 그냥. 자, 소득세법상. 뭘 또 막 거절하고 언니는 막 거절하고 동생은 막 요구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봅니다. 소득세법상 거저의 2019년도 부동산 임대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이요. 국내 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5억 원인 경우요. 보증금 나왔으니까 얘 뭐예요? 전세주택이요.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 초과해야 되는데 5억이니까 그 보증금에 대해서 법령이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
한다. 맞죠, 여러분들? 3주택 이상이고 보증받기에 5억 초과, 3억 초과 있으니까. 2번, 일의 경우에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산정 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소형주택 제외, 정확히 40제곱미터 2억 원 이하 기준 시가 알아두시고 요건. 3번, 2018년 12월 32전에 끝나는 과세기한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해당 과세기한의 총수익금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죠. 작년 2018년에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올해 2019년에 발생한 소득은 과세인데 4번 지문 요약집 113페이지 참조고요. 4번 지문 요약집 113페이지 참조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자, 하여튼 거의 다 틀리셨는데 봅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하기 전에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상업소득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여기다가 플러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상업소득 금액 외에 종합소득 결정세액 이건데 하여튼 이거에다가 가로가 길어요.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하고 선택해서 이제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4번 지문 뭐가 틀렸금 틀린 거예요? 뭐가 틀렸어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적용할 때 요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 금액에다가 몇 프로 세율을 곱해요? 분리과세 할 때 몇 프로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시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해? 14% 세율 적용하잖아요. 100분의 10이 틀린 거예요. 몇 프로? 100분의 14요. 자, 그리고 5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표로만 받고 법령 내용이 어떤 건지를 몰라가지고 법령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5번 지문은 이제 분리과세 사업소득 금액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법령 내용이에요. 됐다 길게 돼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보세요. 요약집 몇 페이지로 가냐면 113페이지로 갑니다. 요약집 113페이지로 갑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문이 길다고 세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지문이 길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답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약집 113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113페이지. 6번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보겠습니다.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소득의 산출세액은요, 수익금액에서 1- 필요경비율, 자, 곱하는데, 그냥 이런 시험수 말해서 필요경비를 곱하고,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거에다가 최종적으로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해? 14% 분리과세 세율이요. 산출세액에다 14%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다가 14%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아까 10%가 틀린 거고요. 이 숫자를 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보고 계산하라고 안 나올 거니까 뭘 기억하냐면 이 숫자예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몇 프로 세율 적용한다? 14% 세율. 이거 아까 10%라고 돼 있었어요.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14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율 외워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이 경비율이 높으면 좋은 거예요. 경비율을 몇 프로 인정해줘요? 60%.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자는 몇 프로요? 요거 50%만 경비율을 인정해주고, 또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요. 빼주는 금액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빼주는 금액이 있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얼마요? 400만 원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미등록자는 얼마? 200만 원 공제한다는 거. 이 숫자를 좀 외우세요. 그리고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이런 거. 자, 그래서 14%. 뭐 기억할 것도 많지도 않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세율은 몇 프로? 14%. 그 다음에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경비를 고개 들어보세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경비를 몇 프로? 60%. 미등록자는 필요경비를 몇 프로? 50%. 자,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세액계산 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얼마를 공제해주고? 400만 원. 미등록자는 얼마? 200만 원 공제해주고. 그 얘기가 이 시계 얘기가 지금 26번 문제 4번과 5번의 법령 내용이에요. 예? 이 4번과 5번의 법령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113페이지 정리해 놓은 거고, 예? 요 내용이 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그 숫자만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27번 문제로 갑니다. 27번 문제는 요약집 113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113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113페이지 참조고, 이것도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다 틀리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나, 요약집 113페이지 나오는 건데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113페이지 나오는 건데, 일단 이거 정답은 다 옳아요. 여러분 보고 공부하는 의미에서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요약집 113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 자, 요약집 1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집 113페이지 한번 볼게요. 113페이지 보기 전에 112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112페이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금액 계산이요.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거기 동그라미 1번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럼 총수익 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수입 플러스 보험차 이런 걸 합해서 구해요. 그럴 때 여러분요. 임대료는 월임대료를 말하는 거고, 간주임대료는 우리가 보증금 전세금만 받았을 때 보증금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는데, 간주임대료. 자, 간주임대료 구할 때요.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적인 경우에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5억이에요. 그럼 5억에서 3억을 빼요. 왜 빼요?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을 왜 빼요? 아까 전세주택, 보증금만 받고 임대한 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억까지는 과세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증금 합계액이 5억이면 거기서 3억 빼고, 여기에 또 보증금의 100% 과세하는 게 아니라 60%만 과세해요. 그리고 365분의 1이라는 것은 임대 일수를 말하는 건데, 임대 일수가 365분의 72일. 그러면 계산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대개 1년으로 나와요, 원래 1년으로. 365분의 365니까 1년. 그래서 변수가 되지 않도록. 정예금 이자율이 원래 지금 현재 2.1%인데 2.1%로 나오면 계산 복잡해지니까 대개 계산하기 쉽도록 뭐 정기예금 이자율은 1% 또는 뭐 5%, 10%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뭘 빼냐면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 발생한 금융수익을 빼요. 금융수익을 빼요. 그럴 때 113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리을번이요. 이 금융수익을 뺄 때 디귿번은 1.8%는 2.1%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올해? 지금 시행령이. 근데 시험에서 2.1% 알고 있는지 묻지는 않아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9,000원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2.1%고 1.8%가 아니라. 리을번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을 공제할 때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의 합계액은 포함하는데요.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여기 금융수익 공제할 때 금융수익에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근데 28회 시험 때는 이것도 포함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문제가 나왔어요. 치사하게.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총수익금에 포함되는 관리비 수입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거기 문제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여기 잠깐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여기 봅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아까 총수익금액에서 교재 있으니까 적지 마세요.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총수익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금방 우리 요약집을 봤더니 총수익금액 여기 서 있잖아요. 총수익금액에서 총수익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임대료 플러스 간주임대료 플러스 보증금.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억에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임대기간이 1년이야? 그럼 총 임대료는 100만 원씩 1년이니까 얼마입니까? 예? 얼마예요? 예? 1200만 원. 여기다가 플러스 보증금 5억이다 그러면 그 보증금 5억에 대해서 아까 보증금 5억에서 3억 빼고 그러면 2억이고 거기다가 60% 2, 62, 120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60%니까 1억 2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하여튼. 자, 간주임대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주임대료 플러스 또 뭐가 있었어요? 아까 뭐 관리비 수입 그 다음에 관리비 수입 보험차액. 자, 이런 것들을 합해서 총수익 금액을 구하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시험에 나왔던 것이
28회 시험 때는 간주임대료 구하는 것에서 이제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금융수익 뺄 때 이제 그 금융수익의 디테일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진짜 그건 건 어쩔 수 없고요. 우리가 그런까지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험에 또 나왔던 것이 총수익 금액에서 이제 관리비 수입이 있잖아요. 요것에 관한 지문은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요 관리비 수입에서 전기료 요건 좀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공요금 있잖아요. 전기나 수도료 등 같은 공공요금. 요 공공요금은 요거는 이제 관리비 수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리비 수입에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그 외에 요거 공공요금 이외 요걸 초과해서 징수한 게 있다거나 청소비, 난방비 등으로 초과해서 받은 게 있다거나 명목으로 어떤 그 이외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 포함합니다. 관리비 수입에. 근데 어떤 게 포함 안 된다고요? 전기료, 수료 같은 공공요금은 관리비 수입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에 관한 지문이 거기 113페이지 요약집 총수익금에 포함되는 관리비 수입.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쭉 나와 있어요. 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있고 지문에 그런 얘기들이 27번 문제, 기억, 니은, 디귿번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리을번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계산에 관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미음번 같은 것은 이제 수입식이 정해진 날고 맞는 거 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말이죠.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뒷부분이 이제 문제가 또 기본적인 거예요. 일부러 또 28번 문제 보니까요. 28번 문제 보니까 정답률은 좋습니다. 28번. 근데 이거 틀리신 분들도 또 있네.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28번 문제 같은 거 5번 지문을 많이 선택한 분이 왔는데 아직 자 한번 봅니다. 비고자가 국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비고자도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인 토지 양도했을 때 양도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고 등기되지 아니한 지상권 양도소득이요.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수십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요약집 77페이지 3조고 등기한 지역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 자, 지역권은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3번 정답이고 4번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그래서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죠?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거. 5번 고르신 분들 이건 상식이 여러분들 무허가 건물 양도로 발생한 소득. 자, 우리 부동산 세법은 실질과세는 적용되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등록되지 않아도 미등기 부동산, 등기되지 않은 토지,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 무허가 건물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다 대상이 됩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합니다. 29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소득세법상 고자가 자산을 공유 합유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각 고자가 연대 납세금을 진다 그랬는데 요약집 76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요약집 76페이지에 보면 연대 납세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번 지문처럼 돼 있어야 돼요. 2번 지문처럼. 소득세는 개인 단위 개인주의 과세하니까 자 각각 계산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세 금액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각 고자가 납세금을 진다. 그래서 2번 지문처럼요. 1번 지문도 고자가 자산을 공유 합의하거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각 고자별로 납세금을 집니다. 각 고자별로 납세금을 집니다. 연대 납세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각 고자별로 납세금을 집니다. 각각 계산해서 각 고자별로 각각 납세물을 줍니다. 부부 공동 명의재산을 양도하도 따로따로 계산해서 따로따로 각 고자별로 납세물을 주는 거지 연대 납세물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1번, 2번 지문을 비교하셔야 되고요. 1번 틀렸습니다. 3번 양도수익 있는 고자가 자산을 공유 합의하는 경우에 그 지분 비례에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고자별로 소득금액 계산해서 이거예요. 당의 고자별로 납세물 준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1번, 2번, 3번 지문 다. 그런 거지 연대 납세물 없고요. 4번 피상수기인의 소득금에 대해 상수기인이 과세하는 경우 상수기인이 납세금을 지고 5번이요. 그럴 때 피상수기인의 양도수금에 대한 소득세를 상수기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수기인의 양도수금에 대한 소득세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계산합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예요. 돌아가신 분의 세금을 상수기인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뿐이지 요거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따로. 아셨죠 여러분?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30번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고자의
소득세의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요약집 74에서 75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74에서 75페이지 참조. 이건 쉽습니다. 30번 문제. 자, 소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소득금액 과세하고 이 니은번 고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일부터 언제까지? 사망한 날까지요. 전날 아니에요? 사망한 날까지 과세기간으로 하고 디귿번 고자가 주소고소의 구개전으로 인해서 비고자가 되는 경우에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출국한 날, 전날 아닙니다. 출국한 날까지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이거 틀리신 분도 있구만 또. 아이고 2번 고른 사람이네. 아이고 아니고 출국 전날 이런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날 아니고 한 날까지 출국한 날까지 이런 식으로. 네. 잠깐만 조용히 해봐요. 네. 18번. 네, 자 잠깐 18번 뭐예요? 에? 여기서 가족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그 주택수를 포함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 가족이란 거기 나왔잖아요. 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해서 형제자매를 말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있으면 1세전으로 봐야 다. 그래서 뭐 형제든 여기 형제도 그렇고 직계존비속도 그렇고 또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자 여러분 봅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자, 하여튼 다음 주에는 또 진짜 다음 주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다음 주에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이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들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오셔가지고 또 계산 구조 요약집 한번 쭉 읽어보고 또 이런 식으로 하고서 또 오시길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그렇게 공부하면서 이걸 위해서 단원별로 공부했던 거를 복습하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틀렸다 구멍 메우고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